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많은 업체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무역협회 중국실 이용준 대리라고 합니다. 금일 행사는 한국무역협회 중국실과 베이징 지부가 공동으로 준비한 행사로서 현재 중국 진출 중이시거나 가까운 미래에 중국 진출을 계획 중이신 업체분들을 대상으로 중국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할 환경에 처했을 때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발표 2개 세션과 Q&A 세션까지 총 1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며 더불어 2세션의 발표 중 1세션의 발표 자료만 공유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개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 지금부터 웨비나 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짜 주인 법률사무소 박지영 변호사님께서 특허 침해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님은 현재 중국 로펌에서 근무 중이신데요. 한국 변호사가 중국 현지에서 경험한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에 대해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쥔저진律师事务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중국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와 지식재산 보호 실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쁩니다. 사실 더 기쁜 거는 제가 작년 춘절, 그러니까 설날 이후에 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한국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유연하게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변호사로서 지금 중국 변호사 사무실, 중국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의 주제가 중국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한국에서의 저희 경험, 저희 한국 로펌에서 일했던 경험을 함께 곁들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들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왜 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중국 지식재산권의 체계는 어떠한가?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지식재산권 체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내가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가장 한국과 다른 점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실무 사례를 들면서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소송을 진행을 했고 어떤 결과들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내용들은 들어서 알고는 있으실 텐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중국 내 지식재산권 자체가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보호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 외부에서 온 지식재산권들도 보호할 유인들이 더 커지겠죠. 작년 2020년에는 국제특허 출원 기준으로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중국 내 등록 특허가 53만여 건이고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숫자는 잘 보이시지 않으실 테지만 중국 내 특허 출원 등록 건수 추이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자체가 많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 환경 요인으로서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통상 환경으로서 미중 무역 갈등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여기에 중국이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외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2가지 조건이 갖춰지면서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노력이 되게 강화됐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4월 달에는 공안부,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 정도 됩니다. 경찰보다는 훨씬 더 권한이 막강하지만 이 공안이 쿤룬 행동이라고 해서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 그리고 비교적 민생과
밀접한 부분의 범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해서 2만 천여 건을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최고인민검찰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검찰인데, 상반기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기소된 사람이 6,077명이고, 여기에 기소율이 91.8%입니다. 기소율이라는 거는 법정에 넘겨진 인원들을 말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 법정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법적으로 진지하게 이 단속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법원의 통계인 건데, 특허나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총 2019년에 48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거는 매년 3년 연속 40%씩 증가했다는 겁니다.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중국 내의 지식재산권 수가 많아졌고 외부 환경도 조성이 돼서 그만큼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많아진 겁니다. 분쟁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 분쟁이 많아짐으로 해서 이 분쟁 해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도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매년 국가지식재산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백서를 펴내는데, 여기에서 만족도가 80.5로 5년 전에 비해 크게 상승했고, 외부적으로도 와이포에서 세계 혁신 지수를 산출을 하는데 그중에서 중국이 14위를 했습니다. 8위가 싱가포르, 10위가 한국, 16위가 일본인 걸 생각을 하면 상당히 높은 순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중국 내 지식재산권이 보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갖추어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또 한 가지로 그 반대 풍선을 누르면 반대편이 나오는 그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단속이 강화되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수록 침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좀 더 영리해지고 그 침해가 좀 더 정교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번 보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대놓고 베끼거나 대놓고 모조품을 만드는 경우가 그래도 그런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애매하거나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 체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한 권리와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권리로는 전리권이라고 해서 그 안에 세 가지 권리를 포괄합니다. 발명전리, 중국어로 해서 발명전리로, 그리고 실용신형, 그리고 외관설계, 外观设计, 实用新型, 发明专利.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로 쓰면 특허, 실용신형,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이걸 묶어서 专利权, 전리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표권, 여기까지 이 네 가지 권리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등록이 필요로 하지 않은 권리는 저작권과 그리고 기타 영업 반부정당 경쟁법을 통해서 보호가 되는 영업비밀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발명 전리, 우리나라 하면 특허는 물질, 물건, 방법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보호를 하는 것이고, 실용신화는 형상이나 구조, 그 결합에 대한 기술 방안, 그리고 외관 설계는 미적인 감각을 주는 이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미적인 감각을 주며 공업에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상표는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그것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 문자나 기호들의 집합,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저작권은 글이나 내가 그린 그림, 내가 찍은 동영상, 이런 것과 같이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고, 영업비밀은 비밀성을 가지고 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또 스스로도 비밀 보장 조치를 많이 노력을 기울인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하에서 인정되는 기술 또는 경영 정보 같은 영업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영업 비밀입니다. 이렇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그리고 영업 비밀 이렇게 보호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국과 체계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함께 포괄해서 전리권이라고 하고 전리법이라는 하나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구제를 받으려면 법적 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되는가? 그 전에 몇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침해가 발생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이거를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등록의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침해 구제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높은가 낮은가. 중국에 등록된 권리가 있으면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높으면 이 A 사부면에 있는 상황은 1순위입니다.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권리에 대해서 침해 금지 또는 침해 금지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그 침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명, 실용신형, 외관설계, 상표권, 저작권, 반부정당경쟁법 모든 법률과 권리를 동원해서 내 침해된 권리를 에 대해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해가 확실한 경우가 있고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확실한 경우는 그 확실한 권리를 내세워서 소송을 진행을 하면 되고 애매한 경우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함께 조합을 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보통 한국에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은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원인을 제공을 함으로써 좀 더 두텁게 내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등록된 권리가 있지만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거나 아니면 이윤이 그렇게 크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따로 엄청난 비용을 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중국의 행정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과 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서는 이를테면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공안의 모조품이나 모조품을 단속하는 경우 그래서 상표권 부분을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품질기술감독국에서는 저열한 품질의 제품들 그러니까 저열하다는 거는 등록 상표를 도용을 했거나 전리를 그러니까 특허나 이런 전리들을 사칭을 해서 품질이 좋은 상품보다 더 저열한 제품을 품질이 좋은 상품처럼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질 기술 감독국에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내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단속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중국 내에서도 이 정보기관의 단속을 돕는 여러 가지 대행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행 업체들을 활용을 해서 이 중국 내에서의 행정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중국 내에 등록된 권리가 있지만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을 때 그리고 반면에 중국에 이제 등록된 권리가 없을 때에는 등록된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권리는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작권이나 반부정당 경제법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뭐 음악이나 아니면 그림이나 웹툰 뭐 이런 저작권 관련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이 권리를 이용해서 침해 금지 소송 그리고 손해배상 선고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등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준으로 중국에 등록된 권리가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등록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법적인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품을 팔고 있으신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특히나 우선 심사 제도라고 해서 특정한 경우에는 빨리 특허 등록이나 여러 가지 권리 등록을 빨리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으니 그런 빨리 진행하는 트랙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한국에 이미 있는 권리 또는 한국에 이미 있지 않더라도 중국에 있는 중국의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빠른 권리 등록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D4분면에 있는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중국에 등록된 권리가 있지도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자체적으로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세관 같은 경우에는 전리 상표,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통관 규제를 하는 제도가 있으니 이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중국의 법원 제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은 33급제이지만 중국은 4급 2심제입니다. 그래서 4급, 그러니까 기층, 중급, 고급, 최고인민법원이 있고 전문법원으로 지식재산권법, 그리고 군사, 해사, 금융법원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법은 4급 중에는 중국인민법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급별 관할로 기층인민법원이 1심을 항상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급, 고급, 최고인민법원도 1심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급에서 시작을 하던 2심에서 종심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고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재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는 심과 급이 일치합니다. 지방법원에서 1심,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2심,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에서 3심을 하면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2심, 한국은 3심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은 4급이 있다는 것, 그 중에 지식재산권법은 중급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소송은 그럼 과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가? 권리에 따라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특허법원 관할 집중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은 고등법원이 설치된 지역의 지방법원, 그러니까 서울중앙,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수원 6개 지역, 6개 지방법원에서 1심을 담당을 하고 항소심, 2심은 특허법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심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리권, 아까 말씀드린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요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는 1심을 지식재산권법원 또는 중급인민법원의 일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지식재산권법원의 관할을 살펴보면 전리권의 1심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비교적 전리권뿐만 아니라 비교적 기술성이 강한 분쟁 같은 경우에는 1심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전리권 이외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의 2심은 지식재산권이 법원이 설치된 지역의 고급 인민법원이 2심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법원은 비교적 기술성이 강한 사건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만약에 1심 진행을 했으면 고급 인민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에서 항소심을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표나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기층인민법원에서 1심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2심은 지식재산권 법원이 설치가 됐으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그 이외의 지역은 중급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비해서 아무래도 땅도 넓고
여러 가지 급도 우리나라보다 하나가 많기 때문에 좀 관할을 정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소송이 진행됐을까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외국의 한 비사가 청소기나 헤어드라이어기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해당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제품과 거의 유사한 제품들이 타오바오나 이런 온라인몰에서 팔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과 후로 나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요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관할, 어디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것인가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물론 변호사나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청소기에 관련해서 청소기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통해서 주장을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헤어드라이기와 같은 경우에는 외관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비슷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권리를 확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증거에 관한 문제고 중국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해서 증거 제출 관련해서 좀 특이한 점은 바로 공증을 받아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겁니다. 저도 중국 로펌에서 일을 하면서 이 지식재산권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는 다른 동료 변호사들이 처음에 이렇게 공증처를 거쳐서 증거를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한국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그 생각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전 절차. 이건 한국에서도 있고 중국에서도 있는 절차들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물건이 팔리면 실효성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제품은 우리 제품을 복제한 제품이니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이 판매를 임시적으로 금지해 주세요. 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가 행위 보전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임시지위를 위한 가처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이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이 또한 소송을 제기하는 실효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재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손해배상이 확정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다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압류에 해당하는 절차이고 이런 두 가지 절차, 행위보전 그리고 재산보전 이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등록 권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 내 특허권이 등록이 되어 있고 디자인권, 와이관 셔지 모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아주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해 사실에 있어서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 그 증거가 공증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타오바오에서 침해 제품을 구매를 해서 공증처로 배송을 시켰고 그 공증처에서 그 배달된 그 제품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상표, 제품 정보, 제조자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공증을 해서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증된 증거를 중국 법원에 제출을 하게 돼서 침해했다는 상대방이 침해 행위에 대한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증명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는 이 상대방 그러니까 침해한 회사의
찔부바오 계정, 그러니까 찔부바오는 중국에서 대단히 많이 쓰는 두 가지 온라인 지불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위챗이고 또 하나는 찔부바오라고 해서 마윈이라고 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서 많이 회자됐던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지불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찔부바오 계정을 가압류를 성공을 했고, 그리고 가처분 관련해서는 제조사에 대해서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소재기 전 그리고 소재기 시에 이런 일련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등록된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정을 하고 침해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공증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을 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압류에도 성공하고, 그리고 이 소송 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조사에 대해서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아내고, 요 일련의 절차들을 성공적으로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도 이런 절차들을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송이 제기되고, 그리고 소송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1심, 2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심 종심으로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심 종심으로 재판이 모두 끝나게 되면은 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1심은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있었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리 공방,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인정. 재판 진행 과정은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청소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권이 문제가 됐고,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인정은 여러 가지를 법원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4개의 권리가 존재한다. 이건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허권, 디자인권이 모두 등록을 요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명하기는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근데 침해 사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입증을 해야 되고, 특히나 배상액, 이렇게 침해를 통해서 내가 입은 손해가 이만큼이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배상을 해야 된다는 점은 상당한 입증을 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식재산권 관련된 소송에서 내가 입은 피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조품을 팔아서 상대방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되게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배상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법원의 재량 판단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심은 최고인민법원에서 있었고, 이 2심 판결을 받고 최종적으로 판결문의 효력이 발생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은 이를테면 손해배상금의 10만 위엔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있게 됐으면은 그 10만 위안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상대방을 지급을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재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압류에 성공을 했지만 가압류 재산으로 손해배상금 모두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 이 상대방이 가진 다른 재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채권을,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이사 같은 경우에는, 권리 다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등록, 특허,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비슷하지만 일부는 다르다. 그래서 당신이 가진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다툼 같은 경우에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다툼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배상액 같은 경우에는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라이센스료를 고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디자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부분이 이윤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또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재량 판단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 관련해서는 결국엔 이 비자의 경우에도 가압류 재산만으로는 부족했고 현재에도 집행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중국에서 등록된 권리가 있어서 내게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침해 행위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도 직접 공증처에 그 침해 상품을 배달받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증을 받아서 침해 행위도 명확하게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배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입증 자료를 내고 그리고 법원의 재량 판단도 있었고 그리고 하지만 마지막에 가압류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압류의 재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집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의 제품을 팔 때에도 이런 중국의 다른 업체가 모조품을 만들어 팔 경우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은 강화되었으나 그래도 그만큼 침해도 정교해졌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모두 고려돼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나 조직 부분을 제외하면 지식재산권 체계나 소송 흐름은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소송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적용되는 법률 개념을 대부분 매칭을 할 수가 있고 한국의 사례를 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용을 한다는 점이 한국에서는 이러니 중국에서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법원에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들이 한국에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리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중국 법원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특허, 상표 등의 권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특허에 비해서 좀 더 간편하게 등록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이나 보호 강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실용신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꼭 중국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식재산권 사건에서는 특히나 증거 수집과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계속 일어남에 따라 피해가 계속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보전 절차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보전 절차 이것들을 중국 법원에서 똑같이 진행을 해서 이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대략의 지식재산권 체계가 이렇고 그리고 법적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되고 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었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모쪼록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에 계신 수출입 관련 기업들 관계자분들이 좀 더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좀 더 두려움이나 아니면 장벽이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보호원 권영소 해외전략팀장님께서 중국 상표 무단 선점 대응 전략과 해외 K 브랜드 보호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권영소 팀장님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계신데요.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내용 중심으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상표 무단 선점 대응 전략과 해외 K브랜드 보호 지원 사업 및 성공 사례 발표를 맡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권영수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중국 상표 무단선점 발생 배경과 피해 현황을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상표 무단선점 대응 전략에 대해서 기업의 실무자분들께서 꼭 알아야 할 사항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해외 K브랜드 보호 지원 사업 및 성공 사례를 끝으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중국 상표 무단선점 발생 배경에는 한류 확산 측면이 정말 많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류 문화 콘텐츠가 정말로 큰 인기를 중국 내에서 얻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인기에 더불어서 우리 한류 콘텐츠에서 간접 광고가 노출이 되었는데, 간접 광고 노출된 제품과 브랜드들이 실질적으로 대량의 무단선점 사례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한류 콘텐츠가 얼마나 큰 인기를 얻었냐면, 특히 드라마 쪽에서 보면 태양의 후예에 나온 우리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입니다. 화장품 광고 모델로 메인 페이지를 바이두인데 장식을 했습니다. 실제 바이두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네이버와 같은 중국 사람들이 제일 즐겨 쓰는 그런 포털 사이트인데, 연간 이용자 수가 6억 명 이상으로 사실상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드라마 태양의 후예나 별의 성무대 피노키오 프레드사, 여기에 나온 한류 드라마 내에서 간접 광고로 인한 제품 브랜드들의 무단 선점 피해가 실제 64.3%에서 19%까지 다양한 무단 선점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PPL, 그러니까 간접 광고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달콤 커피 보이고요. 우리 송혜교 씨가 갖추고 있는 화장품 또는 이제 정관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설빙, 뭐 서브웨이 이런 브랜드들이 실제 다양하게 노출이 되어서 큰 인기를 얻고 결국은 무단 선점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국 상표권 제도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선출원주의입니다. 선출원주의는 말 그대로 먼저 출원한 자가 그 상표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출원주의 제도 아래에서는 타인의 인지도가 높은 상표를 대량으로 출원해서 등록하는 상표 브로커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의 어떤 속주주의입니다. 또 하나의 제도는 속주주의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등록한 상표는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내에서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해외, 중국 같은 해외에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중국에서는 외국에서의 유명 상표를 보호하는 개별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서 악의적인 상표 선점이 증가한 배경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상표 무단 선점 피해 현황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 자료는 저희 지식재산보호원에서 매월 발간을 하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일단 상표 브로커 피해 통계입니다. 14년도부터 20년까지 중국 상표 브로커 무단 선점 피해 상표는 4,188건입니다. 피해 기업이 1,731개사에 이르고, 신규 상표 브로커의 증가 추이를 보시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79%로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프랜차이즈가 32%, 식품 27%, 또 패션, 또 화장품이 그 뒤를 이루고 있습니다. 14년부터 20년까지의 중국 상표 브로커에 의한 피해 금액은 428억 원으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국 진출을 하고 그거에 따른 기획 진출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한 기획비용까지 따지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최근 상표 브로커의 무단 선점 사례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SBS에서 올해 1월달 8시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무단 등록 4,000개 이상. 물론 이제 저희 데이터를 저희가 다 제공을 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MBC에서 마찬가지로 8시 뉴스에서 나온 자료인데, 신생회사까지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무단 선점을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4월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에서의 무단 선점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중국 상표 무단 선점 대응 전략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표 브로커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럼 무단 선점했을 때 우리 기업들의 대응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시행할 것이냐에 대한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표 브로커입니다. 상표 브로커는 타인의 인지도 높은 상표 또는 신규 상표를 먼저 출원 등록해서 제3자에게 되팔아서 경제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 화면 왼쪽 밑에 보시면 첫 번째 김광춘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적혀 있는데 지금 398개의 침해 상표 수가 나와 있죠. 개인인데 혼자서 398개의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한 대표적인 상표 브로커고요. 실제 지금은 자회사가 10개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상표 브로커들은 어떤 행태를 취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상표 매매를 통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실제 상표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표를 무단 선점하고 실제 매매 사이트를 통해서 되팔아서 이익만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였고, 관련 피해 업종으로 화장품 프랜차이즈, 식품, 패션, 의류 위주의 무단 선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좀 약간 상표 브로커가 진화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국내 상표 권리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른쪽 밑에 SPC한테 말 그대로 상표 브로커가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상표 브로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광춘입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빨강색으로 네모 박스를 해드렸는데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악의적인 소송을 내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고요. 특히 기존의 이제 전통 4대 업종에서 전기전자, 의료, 제약까지 무단 선점의 상표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가장 좀 치명적인 것은 상표 브로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표만 매매하고 실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알리바바 타오바오 쇼핑몰에서 실제 매장을 상점을 개설해서 실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고 소송하기에 상표를 사용하면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점을 상표 브로커들이 악용을 해서 실제 온오프라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표 브로커와 무단 선점의 유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상표 브로커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김광춘과 같은 기업형 상표 브로커로 나누고 있고요. 자회사가 10개가 넘습니다. 무단 선점 브랜드도 수백 개에 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에 수출하실 때 실제 이제 총판과 업무 협약 계약서를 맺게 되는데, 이 관계에서 상표를 출원하지 않으면 총판이 대신해서 상표를 무단 선점하고 또는 해당 대리인이 무단 선점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른쪽 밑에 보시면 현지 소매형 상표 브로커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상표 브로커들은 어디서 우리의 브랜드들을 알고 무단 선점을 하는 것인가? 전통적으로는 전시회, 그 다음에 수출 박람회 이런 곳에 직접 찾아가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수출하는 브랜드, 중국 진출하는 브랜드들을 눈여겨봤다가 무단 선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온라인 쇼핑몰 또는 SNS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기 있는 브랜드 또는 신생 브랜드들을 접하고 무단 선점하는 사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는 조선족 분들이 있어서 한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실제 우리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프리스 사이트를 활용해서 최신 출원된 상표도 눈여겨보고 있다가 실제 무단 선점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표 무단 선점 피해 순환 구조입니다. 실제 중국 내 상표 전문 매매 사이트에서 상표를 등록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상표 매매 사이트인데요. 실제로 컬투치킨이 있죠. 그 다음에 가격, 판매자 정보, 출원인 정보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은 아닙니다. 평균 매매 가격은 저희가 이제 3만 원, 약 500만 원 정도, 하나로 500만 원 정도인데 실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많게는 1억 원, 10억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표 무단
무단 선점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 기업에게 직접 컨택을 하고 또는 대리인을 통한 양수 협상을 제한하는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왼쪽 밑에 보시면 중국 브로커의 편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기업한테 김광춘이 보낸 실제적으로 이메일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좀 위험한 것은 중국 내 모노프라인 상점 및 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상표를 예전에 사용하지 않다가 요새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화면은 중간 밑에 보시면 설빙이죠. 이게 짝퉁 설빙입니다. 실제 짝퉁 설빙 매장이고요. 오른쪽은 올해 이제 보도됐던 오롤리데이라는 패시 의류 기업인데 실제 무단 선점을 하고 매장 운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브로커는 실질적으로 무단 선점을 하고 매매를 통해서 자본이 증가가 되고 그 증가된 자본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 선점하고 또다시 매매를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표 브로커 또는 무단 선점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대응 전략을 저희들이 수립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승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과 중요한 요소와 부가적인 요소를 저희가 나눠놨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오른쪽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피해를 확인합니다. 실제 무단 선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확인하면 첫 번째 하실 것은 한국에 우리 상표를 출원했는지 안 했는지, 출원을 했다면 무단 선점된 상표가 6개월 이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6개월 이내에 만약 무단 선점이 됐다면 조약 구성권을 통해서 우리들이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6개월 기간이 지나갔으면 현재 법적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점 상표의 출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아직 상표가 등록되지 않고 출원 공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있으면 이의 신청으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실제 이 기간이 지나고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 무효 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상표 브로커의 등록 상표가 3년이 경과하였으면 저희가 상표 사용 여부를 찾아보고 실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취소 심판으로, 불상 취소 심판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자, 이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그려봤고요. 그럼 이제 한번 맨 오른쪽에 표를 한번 보시면 과연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짰을 때 우리 무단 선점자가 브로커인지 여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전략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보유 상표가 정말 많은지, 아까 말씀드렸던 김광춘 같이 수백 개, 100개 이상의 어떤 상표를 무단 선점하고 있는지, 또는 동일한 브로커한테 같은 피해 기업이 존재하는지 상태에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법적 대응할 것인지 또는 개별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눠지겠습니다. 자, 다음 상표 무단 선점 대응 전략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결과적으로 무단 선점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개별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냐가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장점과 무단 선점 유형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 법적 대응 전략의 장점이라고 하면 상표 브로커의 악의성 무단 수용을 집중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개 기업이 이제 같이 법적 대응을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있고 또 여러 개의 협의체로 모인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통해서 승소율, 후광 효과 발생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별 법적 대응은 실제 개별 분쟁 상황에 따른 대응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하는 시간보다 개별적으로 혼자 이른 시간 내에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용이성이 있고요. 또 브랜드, 무단 선정됐다는 브랜드를 노출시키기 꺼려하는 기업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분들한테는 비밀 유지 엄수가 되기 때문에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무단 선점 유형은 공동대응 법정 대응 전략에서는 정말 상표 브로커가 대량으로 많은 상표를 선점하고 브로커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대응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현지의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 또는 특수관계인 또 저명상표를 모방하거나 이종상품에 출하하는 경우 중국에서의 우리 기업 상표가 상당한 인지도를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무단선점한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 공동으로 할 것이냐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제가 무단선점 유형에 따른 법적 근거를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제출 자료도 마찬가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비교입니다. 공동 법적 대응 전략의 사례는 제가 추후에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개별 법적 대응 전략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이었는데요. H사는 국내 화장품 제조 회사입니다. 15년도 상반기에 출시된 V 제품 중국 내에서 정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 K사가 2015년 8월 달에 무단으로 상표 V를 출원을 했고 본인의 제품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H사가 이걸 알고서 한발롭게 15년도 12월 달에 상표 V에 대해서 출원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두 거절됐습니다. 그래서 무효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K사의 무단선조 상표를 대상으로 해서 무효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K사가 상표 침해 소송으로 맞대응을 하였어요. 그래서 H사가 이제 우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표 선사용, 선권리에 대한 철저한 저희들이 무효 증거 자료 등을 확보했고 이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 제출원 및 복심 청구를 진행한 결과 실질적으로 무효심판에서 승소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상표권을 회수했고 저희들이 K사가 제기한 상표 침해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취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가서 실제 한 8억 4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소송도 취하해서 저희들이 그 상표에 대한 영업을 확대를 하고 매출도 많이 증가가 되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표 무단선점 유형별 시점입니다.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무단선점되었다면, 우리 상표가 무단선점되었다면, 무단선점의 상표에 대한 법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제가 일전에 시나리오대로 말씀드렸던 맞춤형 대응 전략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선권 주장입니다. 우리 기업이 국내 상표 출원 6개월 이내에 무단선점 상표를 발견하셨다면 우리가 국내 조약 우선권 주장을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입니다. 실제적으로 출원 공고가 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이의신청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유의점은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이 3개월은 반드시 엄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의신청의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단선점된 상표가 등록이 됐으면 저희들이 무효심판으로 상표를 무효화시키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무효심판은 중국 제도상에 보면 상표법에 보면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중국법 44조에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들의 무단 상표들은 제척기간이 없이 저희들이 발견한 즉시 등록이 된 이후에 언제든지 무효심판을 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효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도 다소 오래 걸리는 좀 단점이 있고요. 상대방의 악의성 주장에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저희들이 활용해야 된다는 어떤 무게감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는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사용 취소 심판은 이미 선전 상표가 등록이 되었고 이후에 3년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제기를 할 수 있고 실제 사용 실체가 없는 상표여야지만 저희가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표 브로커에게 있는데 사용 증거에 대한 열람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의 차이는 알고 대응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업협의체 공동대응 전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업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또는 이게 상표 브로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개별로 갈 것이냐, 공동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전략인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 대응 전략입니다. 일단 전략 수립 체크포인트 한번 보시면, 보유 상표 대량 무단 선점인 상표 브로커냐, 예를 들면 100개 이상의 무단 선점된 상표를 보유하고 있느냐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일 상표 브로커에게 피해 기업이 정말 다수가 있느냐, 우리 한국 기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3개 이상일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개별보다 공동 대응 전략이 승소하기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 기업들을 같이 모아서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실제 이제 구성을 하고 피청구인, 즉 이제 상표 브로커가 되겠죠. 상표 브로커의 악의성에 대한 법적 논리와 제보 자료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지도가 높은 기업과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우리 기업의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연쇄효과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시고 나서 첫 번째, 악의성 집중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한 개 기업보다 여러 개의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피해 브로커, 그러니까 브로커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개의 피해 기업이 같이 악의성을 집중 주장하면 개별보다 훨씬 더 좋은 승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기업 연합 성명서 제출입니다. 기업 연합 성명서는 이 악의적으로 많은 무단 선점을 하고 있는 이 상표 브로커에게 피해 기업이 정말 우리같이 많다, 다수다라고 하는 탄원서 형식의 성명서를 제출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병합심리 신청을 합니다. 병합심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세 개 기업이 만약에 무효심판을 중국에 청구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개별건으로 청구가 하나씩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심판부로 같이 심의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지만 상표 브로커의 악의성 집중을 실질적으로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합 심리 신청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업 상표권 회수 전략에서 중국 상표 무단 선점 제출원 대응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상표 신속 출원 하셔야 됩니다. 이 신청 무효심판 청구 시점 또는 그 이후 최대한 빠른 시점에서 우리 기업 상표를 신속하게 출원하시고요. 다음에 저희가 상표를 출원하면 오른쪽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업 상표를 출원을 하면 기업 상표가 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 브로커 또는 무단 선점자가 이미 상표를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출원 심사에서 거절이 나올 거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상표 거절 복심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복심 청구를 하게 돼서 복심 청구를 하게 되는데, 실제 그 시점에서 무효심판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판결 이전에 거절이 될 경우에는 복심 청구 심사부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효심판 판결 이후에 거절이 나올 경우에는 복심 청구 무효심판 인용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 상표를 등록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기업 상표가 등록이 되고 나서도 모방이나 침해 상표 모니터링을 계속 하시고, 이제는 권리자가 되셨으니까 권리에 대한 행사 등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 진출 기업의 IP 전문가 파트너십 전략입니다. 상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에 특화된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그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서 중국 브랜드 네이밍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저희 브랜드나 또는 제품을 이제 중국어로 사실은 불러서 그대로 영문이나 그대로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브랜드 네이밍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중국 브랜드 네이밍을 안 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긴 사례가 바로 파리바게트입니다. 영문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우리 SPC에서 먼저 출원해서 등록을 했고요. 근데 밑에가 바로 파리 베이게인이라고 해서
중문으로 된 파리바게트의 상표입니다. 근데 실제 오른쪽이 이제 무단선점 사례인데요. 김광춘이 무단선점을 하였습니다. 영문은 SPC에서 먼저 했는데 중문 같은 경우에는 김광춘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등록 상표를 가지고 실제 파리바게트의 무료 심판을 제기를 한 논쟁 사례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문 브랜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중문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는 중국 전문가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상표권 양수 협상 다 어떤 법적 분쟁을 통해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양수 협상을 할 경우에도 중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은 중국 상표법과 우리나라의 상표법 제도적인 차이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35류는 중국 35류는 판매업에 대한 개별 상품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1류부터 34류까지가 상품에 속하고요. 35류부터 45류까지가 서비스업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종성 심사를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심사가 없기 때문에 연관성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공존으로 등록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한국 기업이 제25류에 우류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중국 상표 브로커는 35류에 동일 상표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노프라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상표와 또는 이제 중국 브로커 상표가 동일시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또 35류에 등록을 하고 있지 않으면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타오바오나 티몰 등의 입점 제한이 있으니까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도적 차이점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 5개 정도만 예시를 들어서 해놨고요. 이 중에서 제가 볼드를 치고 밑줄을 긋 정보 제공 제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의 신청을 할 때 이의 신청하기 전에 정보 제공 제도가 있으면 정말 저희가 쉽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부재하고 실제 심사 절차 중지 제도가 없습니다. 이 제도가 있으면 분쟁이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표를 출원할 경우에 저희가 심사 중지를 요청해서 저희가 실제 이제 그 다툼이 끝나는 지점에 심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중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복심 청구를 해서 그 기간 동안을 유예를 시켜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별도의 촉구를 저희들이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전략을 좀 마치고요. 다음은 해외 K브랜드 보호 지원 사업 및 성공 사례입니다. 우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IP 쪽으로 에러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관련된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해외 K브랜드 보호 통합 포털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K브랜드,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K브랜드에 대한 모든 자료, 정보, 연구 보고서 등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각종 지원 사업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저희가 이걸 개편 중에 있어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정보조사 및 알림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출원되는 상표 무단 선점 현황을 모니터링을 해서요, 해당 기업에게 피해 정보, 대응 전략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 국가는 중국과 아세안입니다.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중국 및 아세안 출원 상표 전수 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800만 건에서 900만 건을 출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제공하는 시기를 좀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에 2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연간 24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침해 의심 상표 선별을 하고요. 저희들이 DB로 구축해서 우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피해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대응 전략 가이드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의 피해 정보를 받으신 기업분들께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법률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저희들이 해드리고 급할 경우에는 저희 지원 사업과 패스트트랙 연계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 오른쪽은 2021년 해외 주요 국가별 상표 검색 매뉴얼입니다. 국가별로 상표 검색 방법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 매뉴얼을 보시고 실제적으로 직접 한번 기업에서 자사 상표가 무단선점 됐는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해외 K 브랜드 분쟁 대응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여기 대기업 지원은 안 되고요. 지원 금액은 저희들이 지원 유형별로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가 좀 틀립니다. 이 총 사업비의 70% 최대 3,200만 원까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30%는 기업 매칭 비용으로서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은 그 30% 안에서 현금이 10%, 현물이 20%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비중이 한 10% 정도 높아서 20%, 현물이 10%. 중견기업은 총 사업비의 저희도 50%만 정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현금이 30%, 현물이 20%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세부 유형에서 지원 유형을 보시면 해외 현지 권리화입니다. 그리고 무단 권리 선정입니다. 이 두 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상표를 지재권을 등록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국 상표 무단 선점은 무단 선점 권리 유형에서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표 피해 대응 전략이나 형태 모방 대응 전략은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 전략으로서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매년 3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 6차 정도의 공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저희 IP나비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및 정보 입력 후에 온라인 신청서 작성해서 지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앞에서 무단선점 대응 전략 말씀드릴 때 개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냐를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법적 대응 전략입니다. 자,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중소 중견의 대기업까지 포함이 되고요. 다만 총 협의체 수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50% 이상 참여를 해야지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최대 4천만 원이고요. 4천만 원이 정부 저희 지원금의 최대 한도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한 5,200만 원 정도 최대가 될 것 같고요. 이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기업의 부담금, 현금에 대한 부담금은 없습니다. 지원 유형으로는 이의신청, 무효심판, 행정단속, 형태 보강 등의 저희들이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단연도 연계 지원이 있습니다. 분쟁이 처음 시작을 하고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 제가 3년 동안 최대 6회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고 개시는 연 1회 공고를 하고요.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월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온라인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중국 온라인 유조상품 유통 차단 지원 사업입니다. 실제 이제 알리바바 그룹 6개 사이트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타오바오가 되겠죠. 알리바바 그룹 6개 사이트에서 우리 기업들의 유조상품을 게시하고 판매하고 있는 URL을 저희들이 삭제해드리는 그런 지원 사업인데요. 일단은 모든 기업도 기업에 대한 규모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 요건은 상표나 디자인, 특허 등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부담금은 없고요. 지원 내용은 모니터링, 그 다음에 대리신고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대리신고 이후에 URL 삭제로 확인하고 삭제되지 않은 심사 및 통과, 이의제기 등의 대응 지원을 별도로 해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URL 삭제된 통계나 단속 현황 등 주요 현황 등을 매뉴얼 리포트로서 연 1회 이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규모는 연간 총 40개 기업이고요. 3차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외 K브랜드 지재권보호 교육 세미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사업 정부 예산을 가지고 모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고 IP 분쟁을 대응할 수 있게끔 관련된 세미나와 교육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진행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수시 공고 게시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성공 사례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대규모 공동대응 소송단 53개사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4개의 주요 상표 브로커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의심판,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저희들이 승소를 하였고, 관련 언론 보도가 그때 정말 대대적으로 많이 났었고요. 실제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도 있고요. 중국에서의 어떤 인지도나 홍보 판매 실적이 없는 아예 전문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심판을 청구를 하니까 그런 기업들까지 사실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후광 효과나 연쇄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 공동대응 소송단 결과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설빙 사례입니다. 설빙 올해 초에 저희들이 이제 SBS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우리 설빙이 이겼습니다. 중국 짝퉁 설빙의 어떤 상표가 무효가 됐고 우리 설빙의 어떤 상표가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자, 주요적인 점은 등록 상표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도 상표법, 중국 상표법 제44조 1항 기타 부정당한 수단 적용이 가능한가? 결국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이제 적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간단한 이제 저희들이 한번 시간 타임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중국 두국중이라는 개인이 설빙 원소라는 상표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27일 날 이 설빙 원소에 대한 상표를 한미상의 투자관리 유한공사, 여기는 전형적인 상표 브로커고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21년 9월 기준 한번 찾아봤는데 288건의 상표 등록이 된 그런 전형적인 상표 브로커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 설빙이 이제 원소라는 상표를 양수를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 설빙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설빙 상표 등록을 시도했고 이의신청 무효화를 시도했는데 거절되거나 다 저희들이 소송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표 분쟁까지 결국적으로 실패를 해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짝퉁 설빙 소송 국내업체 패소를 이런 언론에 이제 보도됐던 내용을 계속해서 하다가 우리원의 지원 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인데요. 결국은 저희가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 한미상의 투자관리 유한공사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상표 브로커다라는 입증 주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결국 우리 한국설빙이 승소를 2021년 하였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 상표 무단 선점에 대한 가장 좋은 예방과 대응은 상표 출원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업체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웨비나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Q&A 세션을 준비했는데요.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민지훈 과장님께서 진행 도와주시겠습니다. 두 분의 강사님께서 각각 한국, 중국에 따로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각각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한 분 한 분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소 팀장님과 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징 지부 민지훈 부장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제 오늘 웨비나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 주제랑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을 조금 미리 취합을 해봤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 중에 이제 강사 한 분당 3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소 팀장님께서는 질문을 들으시고 바로 이제 이어서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연결 상태가 좋지 않거나 해서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저한테 다시 말씀을 편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업체분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표가 무단 선점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상표가 무단 선점당했다는 사실을 일찍 인지할 수 방법은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중국 내에서 가장 빠른 상표 현황을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중국 상표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중국 상표국 사이트에는 출원 정보라든지 등록 정보가 실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상표국에 접속을 하셔서 거기서 본인의 어떤 그 무단 선점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른 상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상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언어로 이제 되다 보니까 좀 사용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재산보호원에서 중국 상표 저희가 검색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표 홈페이지 사이트에 오시면 그런 매뉴얼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 매뉴얼대로 작동을 실제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 팀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전략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정보조사 결과를 저희가 각 국가별로 정보를 이제 조사를 해서 실제 피해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간 800만에서 900만 건의 상표가 출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2회, 저희가 15일 거의 월말 해서 1월에 2회, 총 연에 24회에 대한 그 무단 선점 정보를 저희들이 피해 기업에게 실제 우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편을 받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 방안이나 해결 방안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말씀 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중국 상표국 검색 사이트에서 이제 등록 현황, 출원 현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외에 지식재산보호원에서도 분쟁 대응 포털 사이트 혹시 그 URL이라든지 뭐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www.ip 그다음에 이제 슬래시 하시고 나비입니다. IP 나비 navi.co.kr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질권 분쟁 대응 포털 또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제 저희 그 기업에 관련해서 추후에 상표 무단 선점을 확인하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당황스럽겠죠. 만약에 이런 케이스를 발견하게 된다면 저희 기업 차원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당장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아니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이제 어떤 방법들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1번 질문과 이제 답변이 좀 유사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무단 선점 사례가 발생을 했다면 중국 상표국에 가서 실제 이제 무단 선점된 자사 상표가 어떤 법정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법정 상태라는 것은 무단 선점 상표가 실제 이제 등록이 되었는지 또는 아니면 지금 출원 중에 있는지 이런 어떤 법정 상태를 확인하셔서 바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실제 이제 저희들의 기초적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고 실제 지원 사업까지 연계하는 정보 지원 사업까지 연계하는 지원 사업으로 저희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무단 선점된 상표, 그러니까 우리 상표를 베낀 다른 이제 해외 뭐 기업이나 기관의 상표가 어떤 상태인지 법정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중국 쪽과 관련한 이제 상표권 대응 방안이었는데요. 중국어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중국 브랜드 네이밍이 오늘 강의에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강의 중에 말씀 주셨던 파리바게트 사례 이외에 혹시 뭐 다른 좋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국내 의류업체인데요. 베이직하우스라고 아마 모두 아실 겁니다. 베이직하우스의 중국어 이름은 바이짜 하오입니다.
이 발음을 보시면 약간 베이직 하우스랑 비슷하죠. 베이직 하우스랑 좀 비슷하고 이 뜻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이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기업 이미지랑 영문 발음과 호응을 고려해서 만든 어떤 잘된 브랜드 네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뚜레쥬르입니다. 뚜레쥬로 이제 빵을 만들어서 직접 굽고 하는 이제 기업인데요. 중국어 이름은 뚜어러즈르입니다. 실제 뚜레쥬르랑 비슷한 발음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의미도 이제 빵을 먹어서 즐거움이 많은 날들. 중국어로 저희들이 의역을 하면 또는 매우 즐거운 날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뚜레쥬르가 프랑스 용어인데요. 프랑스 용어에서 매일매일 갓 구운 신선하고 맛있는 빵이다라는 의미와 사실 이제 일치감을 조성해서 이런 브랜드 네이밍도 실질적으로 좋은 어떤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사례를 들으니 저도 이제 저희 베이징 지부 근처에 뚜레쥬르 매장을 사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이제 근처에 사람도 많고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방금 말씀 주신 사례들도 현지의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좋은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강연에 이어서 질의응답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나중에 기회 되면 저 또 한국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조금 전 특허 침해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신 법무법인 진쩌진 변호사사무소의 박재영 변호사님께서 질의응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박재영 변호사님께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들을 조금 취합해서 전달을 드리고 이제 답변을 좀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총 3가지 질문 일단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은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사람한테 권리를 주는 제도인 선출원 우선 제도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 선출원 우선 제도 때문에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시장 진출에 앞서서 매번마다 중국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혹시 상표권을 등록하는 게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진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등록된 권리를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중국에서는 시동신안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등록된 권리를 갖는 거는 내 권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을 당하지 않는 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아무나 사전 준비 없이 중국에 진출해서 물건을 팔게 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업체가 내 시동신안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하는 경고장을 보내올지도 모릅니다. 상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 권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업체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표권 등록은 필요하고, 이런 등록 비용은 사실 나중에 지출하게 될 더 큰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등록을 하는 것이 좀 더 경제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는 등록된 권리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되도록이면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당사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물건을 한국에 특허 출원을 하면 홍보 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 중국 기업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에서는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왕래도 어렵고 불편하기도 하고 번거로워서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중국 물건을 수입하고 있는 제가 대신 특허 출원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 내용을 보면 대신 특허를 출원해도 될까요? 라는 부분의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그 중국 업체의 기술에 대해서 한국에서 귀사가 그 특허 출원을 했으면 이 특허의 소유권자는 중국 업체가 아니라 귀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그 중국 업체가 나중에 이 특허를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따로 체결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 업체가 나중에 이 특허를 양도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계약을 체결할지는 좀 의문이 드는 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특허 출원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물건은 뭐 중국 업체의 제품이더라도 특허의 소지자는 한국 기업이 되기 때문에 뭐 추후에 중국 기업이 이 특허 자체를 양도받을지 아닐지 여부를 조금 여러 가지로 좀 판단하고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분도 수입을 하시는 분이네요. 네. 제가 중국 시장에서 조금 괜찮은 아이템을 발견해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비슷한 제품이 다른 한국 기업으로부터 이제 그 한국에 특허 출원을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뭐 제가 여전히 이 수입 유통이 가능할지 아니면 아예 이 아이템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의 제품에 대한 그 제품에 쓰인 기술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 특허를 출원 중이다. 비슷한 제품인데 특허 출원을 한국에서 이미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특허권을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그 특허와 이 중국 업체가 쓰고 있는 기술의 특허가 반드시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조심하지 않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특허가 같은 것인지 먼저 확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특허가 같다라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출원 중인 상태만으로는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 중에는 판매를 해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특허법상에 출원 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특허법상에 따라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이 공개 시점 이후에는 만약에 그 업체가 기사한테 이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특허가 등록됐을 경우에는 거슬러 올라와서 이렇게 요청이 있었을 그 시점부터 팔린 물건에 대해서 모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금 이 출원 중인 상품에 대해서 마련하신 계획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새로운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출원 중일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제 출원 중일 때에도 이 제품에 대해서 뭐 다른 이제 기관이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시점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특히 특허권에 있어서는 먼저 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특허권이 발효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강의에 이어서 Q&A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약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